네, 9년 만에 우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으로 베이징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잠시 후부터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저희가 문희련 중국 베이징 정법대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분석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문희련 교수님 주로 많은 분들께서 애청자분들 라디오에서 많이 들었던 분인데 예, 베이징에 살고 계시고요. 저희가 취재 편의점에서 열심히 섭외해서 모셨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 첫 출연이십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북경에 생활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신 건가요? 아픈 데를 물어보시는데요. 네. 한 32년쯤 됩니다. 이야,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 통일 아닌가. 개혁개방과 함께 중국에서 함께 생활을 해오신 산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년 만에 한국 대통령이 북경에 온 건데요. 이번 방중의 의미 어디에 있다고 교수님 보십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네. 우선 이제 한국과 중국의 관계 복원이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하나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관계만 복원하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미래를 향해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점에서 양국 간에 서로가 필요한 게 뭔지, 서로가 원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번에 조율하는 과정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 내내 반중, 네. 혐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 소위 얘기하는 북방 외교가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새로운 한중 관계를 좀 만들어야 되는 그 중요한 그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수많은 오늘 뭐 비즈니스 포럼에서 병난도 정신 뭐 이런 것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 대통령의 어떤 외교 뭐 이런 걸 좀 하나씩 평가 또는 또 앞으로 비전 논의가 어떻게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중국이요 원래 정초에 잘 그 일정이 없지 않습니까? 뭐 대체로 봄에 전인대 이후에 외교 일정을 잡는 편인데 굉장히 독특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중국은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네. 전통적으로 자신들과 가까운 국가들, 우호국들만 불렀습니다. 그래서 2020년 경우에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월 달에 방중을 했고요. 예. 2021년에는 세르비아 대통령, 네. 22년에는 슬로베니아 대통령, 그리고 2023년에는 벨라루스 대통령이 방문을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 러시아와 동국권 전통적 우호 국가들을 초청해서 이제 국빈 방문을 하게 했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네. 한국 대통령을 첫 국빈 방문으로 받아들인다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대로 굉장히 이례적인 외교 일정을 잡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언론들은 그 점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중국 언론들은 특별하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네. 제가 귀넘어 기동량을 해본 걸로 말씀을 드린다면 취재하셨군요. 아니, 취재는 아니고요. 예. 말씀드린다 그러면 원래 이제 그 작년 11월 달에 한중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있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에이펙 때. 예. 그 경주 회담 끝나고 사실 중국은 올 봄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에 사실 네. 트럼프 방중이 있기 그때 때문에. 그 전에 그래서 네. 트럼프 방중하고 맞출 수는 없지만 네. 트럼프 방중 이전에 네. 그래서 3월 말 정도 아니었나 그렇게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네. 아마 중간에 상황 변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네. 아마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네. 1월 중순으로 이제 거의 확정이 되면서 네. 우리 측에서 아마 중국 측에다가 통보를 했던 것 같아요. 통보. 네. 아마 우리가 1월 중순쯤에 일본을 방문하는 걸로 지금 협상이 되어 가는데 만일 혹 그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타진을 했고 예. 중국 측에서 그걸 처음에는 난색을 표명하다가 아마 12월 12일쯤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네.
우리 이 한국 측에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그 굉장히 바투게 일정이 잡혔다. 굉장히 급하게 결정이 됐고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도 굉장히 짧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실제로 그 국회 외통위 소속이신 그 조국혁 신당의 김준형 의원 그 외교안보 연구원 네네. 원장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실제로 그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일본 쪽에서 일본 언론이 먼저 방일 일정이 확정되었다. 1월 중순에 방일 일정이 확정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중국하고의 어떤 딜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교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동시에 확인을 하셨군요. 저는 중국 측에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루트로. 다른 루트로. 예. 그런데 교수님 이를테면은 그 방일에 앞서서 방중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중국 정부의 어떤 그 한국 정부를 반드시 좀 우호 세력으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외교적 목적 이런 게 있을까요? 당연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요. 네. 이전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전에 문재인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균형 잡힌 외교를 했습니다. 균형 외교. 예.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는 균형은 두 가지 차원의 균형인데요. 하나는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중 간에, 그다음에 영내 문제에서는 중일 간에 이 균형을 좀 잡아줬으면 그 안에 딱 깨 있는 게 한국이거든요. 한국이죠. 그래서 미중 간의 균형을 좀 잡아주고 중일 간에도 균형을 잡아줬으면 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는 친미 반중이라고 중국을 규정을 하거든요.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비굴할 정도로 굴종 외교다라고 일본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했다고 비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도 내재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 균형 잡힌 외교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너무 일본과 미국으로 이렇게 편향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정권은 그래도 좀 균형을 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사실 그 과거에 그 깨진 균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중국을 먼저 왔으면 했던 그런 바람이 강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중일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 중일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대만 문제의 발언 대만 때문에 문제 그렇죠. 다카이치 총리의 그 대만 문제가 첨예하게 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한국이 중국 편을 들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동작 하나가 굉장히 민감하게 그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안 오고 일본부터 먼저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일본 편을 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전통적인 관례를 깨고 한국 대통령을 먼저 받아들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납득타당한 분석이신 것 같습니다. 그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그 방문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주요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CCTV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CCTV 인터뷰가 사실은 청와대로 이전하고 첫 인터뷰였어요. 그러니까 내외신 막론하고 첫 번째로 그 본관, 청와대 본관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한 첫 번째 언론이 중국 언론인 이제 셈인 건데요. 그 CCTV 인터뷰가 중국 국민들에게 어떤 상당히 파문, 뭐 어떻게 좀 인상이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CCTV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로 옮긴 이후에 내외신 통틀어서 처음으로 받아들인 공식 기자회견이 CCTV였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전체적인 그 인터뷰 내용을 전량 다 방영을 했거든요. 전체 다 방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던 대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대목은 아마도 그 이제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라는 그 대목을 이제 재확인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그 중국 정부가 가장 이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불만스러웠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외신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만 문제는 마치 북한 문제처럼 이 단순한 대만 문제가 아니다. 이거 국제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맞아요. 파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대만 문제의 국제화거든요. 대만 문제의 국제화. 자기들 내정인데 이걸 국제적인 문제로 막 비화시키는 거 가장 싫어하는데 그걸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의 불만이 가장 큰 불만은 그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바로 잡는 걸 좀 보고 싶어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라고 했던 그 대목은 굉장히 인상 깊었을 겁니다. 네네. 근데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또 덧붙이시냐면 네. 대만 해협을 포함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 대목은 사실 중국 사람들 듣기 굉장히 껄끄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그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예. 어느 일방의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 그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간에 떠돌고 있는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네네.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네. 절묘한 균형을 맞추고 있구나 하는 그 균형 외교다. 고도의 계산된 발언. 균형 외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이 굉장히 애두른 표현이긴 하나 중국에겐 굉장히 아픈.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굉장히 예. 좋은 얘기인 동시에 예. 한편으로는 굉장히 경고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 사실은 그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단절돼 있었고 과거에는 사실은 개혁개방 이후에 교수님 계셨던 30년 내내 이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게 된 한 축이 뭐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향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 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악화하면서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중국의 경제 성장이 되면서 우리랑은 또 다른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 뭐 이런 측면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실용과 균형 외교 차원에서 중국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협력 또 한편으로는 경쟁 관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특히 이제 중국의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네. 과거 우리 한국에서 자본과 기술을 대고 중국에서 노동력을 대는 그런 수직적 분업 체제는 이미 이제 종말을 고했고요. 네. 어떤 분야에서는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고 어떤 분야는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경쟁 속 협력 또는 협력하는 가운데 경쟁 네. 이 관계로 전환되는 건 불가피한데요. 저는 그 지난번 한중 정상회담 때 네. 시진핑 주석이 했던 제안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실질적인 경제 협력의 방식을 업그레이드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시 주석이. 예. 그러면서 한국과 4대 산업에서 협력하고 싶다. 특히 수평적인 협력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4대 산업이 AI, 바이오 제약, 네. 그다음에 녹색 산업, 그다음에 실버 경제입니다. 특히 이제 실버 경제 같은 경우는 노인 돌봄이잖아요. 네네. 지금 중국은 올해부터 60세 이상 노령 인구가 3억 명을 돌파합니다. 3억 명을 돌파하는데요. 이야, 네. 그래서 60세 이상. 6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14억 인구 중에서 3억 명 이상이 지금 60세 이상인데 사실 이제 고령화 사회로 이미 들어서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이나 우리나 똑같이 고령 사회. 그래 고령화 사회입니다. 예. 사회인데 중국 워낙 3억이라고 하는 그 모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또 이거는 중국의 복지 정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 것은 네. 중국이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한국과 이 실버 경제에서 큰 어떤 그 협력 산업을 네. 일으켜 볼 수도 있겠구나. 예를 들면 어떤 협력이 가능할까요? 그 의료 분야도 그렇고요. 의료. 그러니까 의료 분야도 그렇고 그 건강 체크라든가 이런 예.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요즘에는 AI를 통해서 네, 건강 네, 체크하는 네, 것도 네, 있고 네. 하는데 전사의 모든 분야, 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돌봄을 받아야 되는 모든 분야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네. 음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운동도 그렇고, 운동, 예.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노인의 삶과 관련된 전 분야. 전 분야입니다. 와, 그래서 그렇군요. 예. 결국 한 사람이 그 인생의 전 분야와 같은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점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거로 보고 있고 중국이 아마 이야기를 건넨 거는 아마 처음입니다. 다른 외국에 대해서 네. 그 실버 경제를 같이 협력해 보자고 하는 게 이번 처음인데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나온 소식 보면 이제 전 분야에 걸쳐서 신협력 모델을 발굴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오늘 비즈니스 포럼에서 밝힌 바인데요. 이 관련해서 오늘 신세계하고 그 알리바바가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과 중국의 기업이 협력해서 뭔가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뭐 이런 건데 이게 뭐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이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되면서 네. 여러 가지 협력의 분야와 그 협력 방식도 네. 과거와는 전부 다 궤를 달리하고 방식도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 기업들도 새롭게 중국 기업을 인식을 해야 되고 네.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교수님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중국에 와서 여기 왕푸징에 있는 청년들을 좀 만났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특히 이제 문화교류 협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제일 조금 힘들어하는 개방 분야가 문화 분야인 것 같습니다. 특히 네. 특히 이제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심한 팬덤 문화가 있는데 사실 중국 정부에서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게 팬덤 문화다. 이건 좀 그러니까 우리는 좀 문화를 중국과 문화 협력을 하고 싶은 이제 사드 이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중국하고 문화 협력을 해서 뭐 예능, 드라마, 영화 뭐 이런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문화 협력이 없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선 이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중국 정부가 왜 이렇게 팬덤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느냐. 네. 굉장히 거부적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네.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사회적 측면이 있고 네. 또 하나 정치적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으로 한다면 아이돌을 팬덤 현상이 네. 너무 도가 지나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시간과 돈을 과도하게 소비한다. 그리고 이 팬덤들 사이에 온라인상에서 폭력과 이 갈등이 너무 조장이 되고 그리고 이 아이돌 산업이라고 하는 게 네. 행위 주체가 5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돌이 있고 네. 팬이 있고 그다음에 이 콘텐츠를 갖다가 전파시키는 플랫폼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기획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돈을 대는 금융 자본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5개의 주체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한 이른바 물량 공세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돈을 뿌린다거나 아니면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엄청난 음해를 한다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되게 팬덤 문화 자체가 폭력적이다. 폭력적이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연예인들의 사생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회에서. 예, 중국 사회에서 물란한 사생활, 그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또 탈법, 탈세 뭐 이런 행위들이 보도가 되면서 판빙빙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사회 풍조를 바로잡는 정풍 운동 차원에서 접근을 했어요.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직접 명령을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뭐 과외도 없애고 뭐 하라고 하면서 이것도 다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런 이제 사회적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이제 이 측면이 있는데 네.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 팬덤 문화라는 게 맹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반체제적이기도 하고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의식을 고취시키는 뭐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네네. 체제와 사회를 유지하는데 체제와 제도를 유지하는데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굉장히 배척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부강하고 또 그야말로 혁명적 변화가 그러니까 사실은 개혁 개방 이전과 비교하면 이제 국민 전체의 삶이 굉장히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 중에 빠링따이 80년대생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보릿고개 배고픔을 아는 세대다. 그래서 자기들이 클 때만 하더라도 뭐 돼지고기 한 근 가지고 한 달을 받았다.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런 게 없어지고 경쟁하고 그래서 배부르게 됐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이 사회에 민주주의가 없는 것에 대한 정치적 자유가 없는 것에 대한 조금 답답함?
그래서 사회 발전에 좀 어려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교수님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코멘트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정치적인 갈망은 당연히 갖고 있겠죠. 네.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나는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보면 네. 뭔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유스러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정치적 참여권이 보장되는 뭐 그런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사실은 지금 그 한중 관계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북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뭐 경협을 통해서 한중 간의 발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4대 분야의 협력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성과다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남북 관계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 기대가 큰데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접근하는 중국 역할론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전에 중국 역할론을 우리가 거론했을 때는 옛날에 미국과 한국이 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중국은 북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해달라 하는 게 중국 역할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압력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면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접근하는 방식은 예.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과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 나오도록 중재 역할을 좀 해달라. 아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딜메이커를 해달라는 겁니다. 중국의 역할은 딜메이커다. 그렇지, 딜메이커다. 예. 그러니까 당신들한테 무슨 뭐 중국한테 핵을 포기하도록 해달라고까지는 안 할 테니까 네네. 이 협상장에 나오도록 북한을 설득해서 협상장에 좀 나오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딜을 할 수 있도록 그럼 해달라고. 이전보다는 중국에게 기대하는 게 훨씬 좀 가벼워졌다. 낮아졌고요. 그거는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 예. 사실 북한 핵을 가장 먼저 사실상 인정한 게 러시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상 그러니까 인정한 게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누클리어 파워라고 표현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가 중국인데요. 중국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않지만 중국이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한반도 외교 목표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고, 네. 두 번째가 한반도 비핵화, 세 번째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었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란 말은 중국이 쓰지를 않는 겁니다. 2, 3년 전부터. 그건 이거는 중국도 네. 명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갖다가 내걸기는 좀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하는 걸 다들 느꼈는데 네. 이번 사실 이제 정상회담에서 예. 과연 우리 쪽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명기하자고 요구할 것인지 뭐 요구한다면 중국이 그걸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가 지금 이번 정상회담 끝나고 발표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역할론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남북 평화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해야 될 역할은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네. 딜을 하게끔 해라. 딜메이커. 딜메이커. 뭐 그걸 어떤 분들은 피스메이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피스메이커는 어차피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루어진 게 이제 피스라고 한다면 피스메이커는 트럼프의 몫이다. 그렇죠. 그런 몫이고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딜을 하게끔 해달라는 딜메이커를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중국한테. 이게 중요하네요. 트럼프는 피스메이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시진핑 주석은 딜메이커. 네. 뭐 너무 교수님 역시 이렇게 제목이 딱딱 떨어지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로 나올 것이냐. 사실은 지난 막루 외교 때 작년에요. 그때 뭐 나온다 안 나온다 뭐 있었지만 어쨌든 북중러 그 삼각동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뭐 항일 전투를 함께 했던 뭐 이런 어떤 뭐 동맹 관계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은 동맹이지만 중국하고는 또 그런 사이는 아닌데 이제 북중러 어떤 그림은 만들었습니다. 네네. 북한이 1월 당대회 이후 부차 당대회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형식으로든 뭐 나올 수 있을까요? 국제사회? 그거는 이제 그 4월 제일 첫 번째 분수령이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할 때 네. 어떤 행태로는 그때 북한과 접촉하려 할 것인데요. 트럼프가. 네네. 예. 그때가 아마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과 북한 관계를 논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그 일반적인 생각과 좀 다른 게 네. 지금 북한이 러시아와 굉장히 밀착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이 그때 북러가 밀착을 할 때 중국의 이 관련 관계 당국자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아, 북러 관계가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끊어지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 자기들이 북한도 오랫동안 자기들이 같이 그 협상을 해봤고 네. 러시아와도 오랫동안 같이 지내봤는데 네. 내가 우리가 러시아와 북한을 모르느냐 잘한다. 그런데 러시아와 북한은 서로 추구하는 목표도 다르고 네. 방식도 다르고 서로가 원하는 것도 그다음에 줄 수 있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아마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요. 네. 예를 들어 중국과 북한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네. 사실 북한의 대외 교역의 90% 이상 거의 95%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이 북한에 압박을 가하려고 생각을 하면 북한은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러면 중국이 사실상 뭐 다들 많은 분들이 중국이 뒷문을 열어가지고 북한한 제재가 있지만 사실상 북한한테 물건 주는 거 아니냐 하고 네. 하는데 네. 물론 그런 생필품 같은 경우에 그런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북한이 가장 외화 획득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철광석과 석탄입니다. 예. 철광석과 석탄을 가장 많이 사가는 데 어디냐? 중국이었거든요. 예. 중국은 지금까지 철광석과 석탄을 2017년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이후 그걸 사가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2019년, 17년 이전에는 연간 양국 간 교역량이 60억 불을 넘어섰는데 네. 지금은 절반도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중국은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에서 완벽하게 다 모든 제재를 다 해제해줬느냐?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하는 거 봐서 뭐 이렇게 우리 속된 말로 표현하면 아마 중국도 나름대로 대응책을 네. 강구를 할 건데요. 아마 올해 중국이 그런 우리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김정은을 끌어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속보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5시 53분 지나고 있고 북경 현지 시간으로는 4시 53분, 1시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중 정상회담이 막 시작되었다. 여기 보니까요. 너무 보도에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와 있지만 실시간으로 지금 전해지는 정보를 애청자 여러분들께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것은 양국 정부가 서로 간에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제 서로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긋나면 예, 상대방에 대한 상당한 결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언론도 상당히 예의 주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CCTV가 제일 먼저 또 보도를 했어요. 저희가 하기 전에 바로 CCTV가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사실을 알려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이거 뭐 기러면 비행기 안에서 내리지 못하고 기사 마감부터 하고 내려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양국 간의 기자들 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게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또 저희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대목은 서해인 것 같습니다. 사실 20년 전인데요.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 서해를 우리가 평화의 그 수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남북 간에도 공을 들이고, 또 사실은 서해 문제는 중국도 일정 정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통일부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 이제 NSC 기자들이 이제 들어가서
보여주는데, 네. 자, 여기 보면은 중국배 있고요. 한국배 있고요. 그리고 또 저 북한배가 서로 어업 활동, 조업 활동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배가 꽃게를 잡으면 중국산, 예, 한국배가 잡으면 한국산, 그렇죠. 북한이 잡으면 북한산. 바다는 똑같이 서해다. 이 서해를 어떻게 할 거냐.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한 걸로 교수님께서 기억하신다고요. 그 이성락 실장이 발표해 보면 네. 한중 정상회담에서 거둘 성과를 예상을 하면서 네. 서해 바다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해를 평화와 번영, 공동 번영의 바다로 만들자라는 서해를,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형적인 중국 방식을 우리가 인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이 1978년에 네. 등소평 선생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네. 그 당시 중일 간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센카쿠, 즉 조오도 문제, 네. 조오도의 영토 귀속 문제가 있었는데 예, 예. 그때 등소평이 제안한 게 8자를 제안합니다. 네. 논쟁은 유보하고 예. 공동 개발하자. 논쟁 유보 공동 개발. 예. 그래서 이 논쟁, 어차피 논쟁 해봤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테니 네. 우선 논쟁은 뒤로 미루고 서로 공동 개발해서 서로의 이익이 되는 걸로 하는 게 실용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대통령이 이번에 하는 제안도 똑같습니다. 서해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 한국 수역이냐 중국 수역이냐 따지면 네. 이건 결국 서로가 자기 거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결론이 안 난다. 그러니 그냥 그 논쟁은 유보하고 네. 서로 이걸 공동의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자 하는 것은 공동 개발하자, 아하. 공동으로 이용하자 하는 얘기를 좀 하는 네. 거거든요. 그 진짜 실용주의. 완전히 이건 실용주의의 전형이라고 보는 거고 예.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실사구시의 전형입니다. 실사구시.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고 중국 분들도 예. 이거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너무 오랫동안 연구한 거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너무 오랫동안 연구한 거 아니냐. 중국 방식으로 중국을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야, 중국 방식으로 중국을 다룰 줄 아는 대통령이 한국에서 처음 나온 거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경탄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동안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이제 그런 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교수님하고 함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물 외교인 것 같습니다. 선물.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금관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어떤 걸 예상하면 좋을까요? 선물을 얘기하면 저는 별도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뭐라고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아마 중국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겁니다. 네. 저번에 그 선물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네네네. 중국 나름대로도 한국 대통령과 한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선물을 하려고 할 것인데요. 예. 아마 그게 뭔지는 좀 나중에 공개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좀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깜짝 선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깜짝 선물 뭐가 될지 그분과는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중국도 황금을 굉장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중국도 굉장히 황금을 사랑하기 때문에 금관 또 트럼프 대통령부터 황금 열쇠를 받으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이번에 어떤 선물을 서로 주고받게 될지 그것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싶습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북경에 있게 되고 아마도 이제 조만간 제가 시간과 날짜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조만간 저희가 또 이제 상해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북경과 다르게 또 상해는 또 다른 경제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해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주목해서 봐야 될지. 중국 언론의 보도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중국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중국이 이번에 한
방문 정상에 대한 예우가 네. 일반적인 정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비교하는 게 마크롱 대통령이에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마크롱 예.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중국 국빈 방문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북경을 거쳐서 사천성 성도인 청두를 갔습니다. 청두. 예. 청두를 가서 청두에서 이제 프랑스로 갔는데요. 네. 이 마크롱 대통령보다 더 벽이 한참 높다라고 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마크롱은 북경 청두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중심지 북경과 네. 경제 중심지 상해를 합니다. 그 정치와 경제 중심지를 모두 가는 네. 그런 측면이 하나. 예. 또 하나는 마크롱도 물론 경제 사절단을 데리고 왔지만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동한 경제 사절단은 네. 한국의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서 200명의 초대형 경제 사절단이 방문을 한다. 그 200명의 초대형 사절단과 중국의 파트너들이 비즈니스 논의를 하는데 네. 이거는 그 규모나 이 관례면에서 정상적인 규모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보다 훨씬 더 한 수 위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거기에 덧붙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문화인데요. 문화.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올해가 우리 상해 임시정부 청사 수립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고 네.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상해 가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예. 그 임시정부 청사 방문하는 그 자체가 예. 문화라는 거죠. 이 문화를 하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 마크롱은 정치 경제만 했다면 예.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경제 문화다. 문화다. 야. 한 차원을 더 얻는 것이다. 예. 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네. 뭘 강조하냐면 네. 이게 임시정부 정사라는 게 사실 항일 공동투쟁 역사를 한국과 중국이 공유하고 있다 하는 이거를 중국 사람들은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일 투쟁의 본거지가 임시정부 청사 아니냐. 그러네요. 그 중국이 도와줬지 않느냐. 예. 그럼 이번에는 한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가. 이런 논리로 가는 거 아닌가.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게 읽었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또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일본을 방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카이치하고 사실상 이제 셔틀 외교를 복원하면서 다음에는 이제 도쿄가 아닌 그 밖에 다른 시에서 도시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아마도 나라로 이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본 방문에 앞서서 상해를 마지막으로 찍고 그리고 가게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의 목적은 항해운동을 우리가 같이 했으니 좀 중국하고 한중 간의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해서 일본 그렇죠. 반일 연대까지는 아니지만 반일 연대는 아니지만 최소한도로 항일 공동투쟁의 역사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그 정서적인 어떤 연대는 네. 가졌으면 좋겠다 어허. 하는 그런 분명하게 중국 언론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군요. 중국인들도 사실 그걸 바라고 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실제 제가 어제 왕푸징 또는 또 오늘 뭐 여러 군데서 인터뷰하면서 중국인들이 한국에게 바라는 두 가지가 제일 큰데 첫 번째는 이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허핑이라고 얘기하는데 평화를 위해서 한중 관계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두 번째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 문화교류 협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특히 무비자로 좀 왔다 갔다 자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제 일본과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중국하고도 좀 그렇게 관계가 되면 많이 가서 손흥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연예인들 K-pop 가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청년들이 관심이 많고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이제 전후 세대들을 보고 일본도 전후 세대들이고 이제 한국도 전후 세대들이 앞으로 좀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게 될 텐데 여기에서 뭐 역사의식이나 이런 거는 이제 일본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중국의 청년들은 여전히 그런 한일 투쟁에 대한 역사의식 이런 게 굉장히 강고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수정을 좀 하고 싶은데 네네. 지금 중국인들이 한국 비자가 필요 없거든요. 물론 무비자 입국을 좀 하고 있고 짧은 단기간의 여행은 단기간에 하고 있고 중국도 사실 한국인에 대해서
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다 이제 비자의 문턱은 없습니다. 문턱은 없고 그래서 이제 사실 어찌 보면 큰 그 제도적인 장벽은 제거된 셈인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전에 그 뭐 이재명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잠깐 언급이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 청년들이 원하는 동북아의 평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이 연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관련해서 우리 측에서 바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중국인 관광객이 북한을 거쳐서 곧바로 한국으로까지 투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중국인 관광객 북한 경유 한국 투어. 이거는 중국은 다 중국 사람도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또 북한 입장에서는 원산 간마지 군 삼지연 뭐 등등 해가지고 자기들이 잔뜩 그 관광시설 만들어 놨는데 이미 북한이 그렇죠. 북한에 중국이 만들어놨는데 이걸 손님이 없으니까 사실 굉장히 그 원하고 있는 게 관광객들 유입이거든요. 특히 이제 2019년에 6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했어요. 김정은과 그 정상회담 하면서 그때 김정은이 연간 100만 명에서 300만 명 사이에 중국 관광객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곧바로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해가지고 다 위험가 됐지만 그거를 전제로 깔고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관광객이 필요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한 간의 소통이 필요하니까 중국 관광객이 북한을 경유해서 한국까지 바로 가게 된다면 결국 남북한 간에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소통을 해야 되고 또 그걸 이제 처음에는 시범 사업을 하지만 나중에 이걸 좀 확대해서 이제 중국인 플러스 외국인 나중에 3단계 가는 역으로 한국에서 출발해서 북한 거쳐서 중국으로 오는 그래서 한국인도 같이 이렇게 가는 이런 걸 해보면 남북한 간의 교류도 되고 이른바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하는데 큰 이른바 중국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중국 입장에서는 남북한이 동시에 이른바 통제할 수 있는 레버리지 수단을 하나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국당 모두가 다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혹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제시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를 해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저번에 법무보고에서 그런 잠깐 이야기를 하길래 그렇다면 이야기가 여기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일본까지 이어진다면 그러면 진짜 금상첨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점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사람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인들이 북한만 가려고 하진 않아요. 중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하는구나. 한국. 진짜 제가 너무 재밌는 게 한국 성형수술. 중국 여성들이 한국의 성형수술, 그 다음에 뭐 한국의 문화, 화장품 이런 거에 대한 관심, 특히 이제 패션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한국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만 가라면 내가 그 비싼 돈 내고 북한을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중국 내 수요가 많지 않을 텐데 이걸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북한 거치 한국까지 올 수 있도록 유인하느냐. 많은 거기는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 유인할 수 있는 어떤 그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거를 개발해내는 것이 그냥 사실 큰 관건적인 문제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갑자기 언뜻 든 생각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뭐 간첩 문제, 중국 간첩 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하여튼 근데 그것은 중요한 쟁점은 아닌 것 같고 정말 폭넓게 그 국제관계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와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서 좀 과감한 그런 접근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영접을 과기부 장관이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동안에 이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 때 차관급 또는 차관복급, 그래서 일종의 홀대 논란 이런 게 있었는데요. 또 과학부 장관이 서열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이 정부에서. 왜 과학부 장관이 나온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왔을 때 왕이 외교부 장관이 나서 영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국 간의 외교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교부장이 나간 거 아닙니까? 이게 본다면 이번에 시진핑 대통령이 한국
우리가 왔을 때, 경제 네. 내렸을 때, 부산에 내렸을 때, 그 조현 외무장관이 나와서 막 네. 영접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왔을 때, 오셨을 때, 이제 과기부 장관이 나왔는데, 네. 그 서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앞으로 한중 간의 미래 산업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중점적인 분야가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아하. 과학기술 부장을 영접의 대표로 내보낸 내세운 거 거 아닌가. 그런 정책적 의지가 담긴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예. 와, 근데 좀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한중 관계에 어떤 승풍이 불지 벌써부터 이제 기대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늘 정치는 그 고도의 재산이 이제 깔려 있고, 그리고 각자의 국익에 맞춤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한한령 해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제 서해 관련해서 말씀 주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더 큰 폭으로 변화 발전하게 될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교수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떠셨습니까? 유튜브 이런 출연 안 해보셨는데? 네, 오늘 처음입니다. 교수님, 예, 중국 베이징에서 생활을 하신 지 30년 만에 유튜브라고 하는 취재편의점 처음 출연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럼 종종 네. 출연을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끝으로 교수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인식이 2020년도에 성차가 바뀌었습니다. 그 계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 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시스템으로 코로나를 통제 관리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그걸 보면서 중국이 깜짝 놀랐고요. 거기다가 더 놀란 거는 백신을 한국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외국 기술을 받아가지고 생산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 백신 대부분이 인도하고 중국인데 네. 거의 지금 중국의 그 밑에까지 따라와 있거든요. 한국이.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을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됐고 2년 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 네. 한국의 방산 능력에 대해서 중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단기간 내에 어마어마한 대량의 그 생산량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 말고 한국이구나 라고 하는 걸 중국이 또 느꼈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굉장히 한국의 인식이 바뀌었고 세 번째가 이제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른바 한국이 갖고 있는 전략 물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미중이 싸울 때 네. 한국이 누구 편을 드느냐가 양쪽 모두 대국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중국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지렛대가 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 대한 그 정책이 사실상 많이 조정이 됐고 그래서 지금처럼 사실 중국이 한국을 간절히 원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30몇 년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중국이 한국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만큼 우리도 사실 중국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대중국 외교도 네. 리부팅이 아니라 리세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부팅은 그냥 껐다가 켜는 거지만 네네. 우리가 말씀하실 때 리세팅은 설정값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달라진 환경, 우리가 원하는 목표, 그다음에 주어진 여건 이걸 다 설정값을 새롭게 넣어서 네. 이 한중 관계를 다시 재설정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 우리도 해야 되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인식도 바꿔야 되고 네. 또 한국에 접근하는 방식도 과거와는 좀 달라야 될 것이다. 그래야 양국 간의 관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요즘 중국 전문가이시긴 하시지만 남미 지금 그 베네수엘라 예, 마두로 대통령의 물론 이걸 범죄 소탕이라고 미국은 이야기하지만 이 중국 정부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문제가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한중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미중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과 베네수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베네수엘라 내장된 원유를 담보로 해가지고 네. 차관을 줬는데 그 차관 규모가 그 통계 발표 기간만 다르긴 한데 네. 적게는 600억 달러에서 많게는 1,100억 달러. 1,100억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되고 예. 미국이
석유 기업들이 네. 베네수엘라 그 석유를 다 인수를 해서 그걸 개발해서 그걸 하게 된다면 그 담보로 잡힌 원유를 갖다가 중국에 또 상환하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중국은 2,100억 불을 날리게 생겼네요.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되는데 네. 이 문제가 이제 중국한테 직접적인 어떤 그 중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 중간 사이에 미중 간에 어떤 식으로 이게 조정을 할지 많이 조정이 안 돼가지고 사실 이제 또다시 이렇게 관계가 악화되면 예. 4월 방중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4월 방중이 무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트럼프는 시진핑 지도부는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꾸 말로는 하지만 네. 지금 이 자체가 지금 워낙 그 중국의 그 가장 이익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미중 관계의 이른바 그 하나의 큰 풍향계가 될 수 있고 미중 관계가 틀어지면 사실상 우리한테는 좋을 게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경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보다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도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너무 딥한 너무 왜냐하면 네. 그 베네수엘라에 중국이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네. 사실 지금 미국만큼의 영향력은 없거든요. 미국은 그 곧바로 무력을 써가지고 뭐 해상을 공사하고 뭐 배를 폭파시키고 뭐 이런 심지어 대통령도 체포해 가버리니까 이런 미국만큼은 아닌데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그 핵심적인 이익을 자기들이 직접적인 이익을 겨냥하는 게 미국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낄 건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양반의 조정이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또 이제 좀 훈풍이 부나 했더니 베네수엘라 사태로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또 미중 출렁이는 이슈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그 정말 고급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굉장히 고급진 분석 한중 관계를 넘어서 동북아 정세 전반 그리고 또 남미의 베네수엘라 얘기까지 교수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